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식재산 동향 및 사례 강의를 맡게 된 특허공인 지원의 한상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기사창투 한마당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가 저는 이번에 이제 지식재산 동향 및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았지만은 저도 평소 이제 지식재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인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기업에서 특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짜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세계 4위고요. 그리고 뭐 1위는 지금 중국에서 미국을 추월한 지가 좀 됐고,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세계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5위의 출원 국가입니다.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산업재산권 출원 순위도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도 7대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저희가. 예. 여러분께서 이제 특허 출원을 좀 계획을 하시고 출원하시게 되면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 나오냐를 간단하게 저희가 표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출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관이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담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내게 됩니다. 이 의견 제출 통지서의 의미는 출원인의 그 특허 내용이 이런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보시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심사관이 그 출원인이 보정안과 의견안을 내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등록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변리사 한지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어떤 의견 교환이 사실은 굉장히 뭐 서면을 통한 어떤 일방적인 어떤 프로세스였다고 하면 요새 이제 2019년 5월에 특허청에서 어떤 제도를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소통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의견 제출안을 보정안과 함께 의견 제출을 냈을 때 심사관과 함께 보정안을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넣어서 점점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심사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변화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 또 상표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을 함께 하시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은 그 여러 개의 특허 건수들이 한 분의 심사관에게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관 분께서 그 특허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출원 등록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똑같은 내용의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이 또 심사 일정이 굉장히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심사 어떤 프로세스가 개정이 된 부분이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상표 디자인 특허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지금 따로따로 출원이 됐다,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밑에 이제 일괄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은 제품 출시 전에 원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이제 등록 여부를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겼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오버롤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물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특허하고 실용신안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시고 디자인, 상표, 저작물을 별개의 카테고리로 보실 수가 있는데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동일하게 어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발명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특허권이죠. 특허권을 이제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하고 다른 부분은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방법 이런 부분들도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고안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에 관한 고안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상이나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이 특허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시를 든다면 저희가 이제 그 셀카봉이 있잖아요. 셀카봉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도 되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법 발명이거나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허권으로는 등록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안으로는 등록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뒤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신규성하고 진보성이 이제 특허 출원에서 등록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보성에 대한 부분이 그 기존에 있던 거로부터 얼마만큼 새로운 것을 발명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진보성의 판단 부분인데요. 그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는 기존에 있던 거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부분이 특허가 되고요.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부분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히라는 표현의 유무에 따라서 특허하고 실용신안이 바뀌는 건데 구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특허는 어렵게 발명할 수 있는 거, 실용신안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개발 발명품에 있어가지고 어떤 진보성의 정도가 좀 낮다라고 판단이 드셨을 때는 사실은 특허로 출원했을 때는 거절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실용신안을 출원하시게 되면은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어떤 이제 간단한 제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시기를 저희가 좀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변리사한테 출원할 때 드는 어떤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용신안이 조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에 있어가지고 실용신안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시는 부분이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실은 뭐 존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기분상 사실은 특허권이 더 어떤 선호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실용신안도 하나의 어떤 산업재산권으로서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고 옛날에는 저희가 그 실용신안 출원했을 때는 무심사 등록이 되기 때문에 무심사 등록이 돼서 권리가 굉장히 불안정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등록받았을 때 권리의 불안정성도 굉장히 없고요. 그래서 빨리 등록받아서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조금 다른데요. 특허 실용신안은 어떤 기술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진보성에 대해서 권리를 우리가 획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로부터 다르면 되고 대신에 이제 신미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사례 중에서 사실은 애플의 곡선 디자인이 항상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곡선 디자인 같은 경우가 그 곡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립감이 좋아서 기능적으로 휴대폰을 잘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기능성이 강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곡면 부분이 어떤 유려한 곡선으로 인해 가지고 신미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을 때는 디자인 출원으로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부분은요. 저희가 상표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갤럭시,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가 되는데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 상품의 출처 표시로
불렸으면 하는 그런 포장, 이게 이제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하실 때 일반 출원인 분들께서 약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어떤 문자를 상표로 쓰고 싶어요. 말하자면 뭐 예를 들자면 갤럭시를 상표로 쓰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표는 어떤 지정 상품에 대해서 어떤 표장을 쓰시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하고 표장을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그 특허청에서 45개 분류로 상품 및 서비스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류 같은 경우에는 의류, 그 다음에 9류 같은 기구에는 전자제품, 10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놔서 제가 만약에 갤럭시를 그 휴대폰에 출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갤럭시라는 상표를 그 9류 휴대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하시게 되는 게 하나의 상표 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표는 사실은 제가 동일한 상품,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상표에 판매를 함으로써 그 판매에 쌓여 있는 신용을 저희가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라는 상표로 휴대폰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일정한 품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갤럭시라는 상표에서. 근데 이제 뭐 샤오땡 뭐 이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갤럭시보다 어떤 품질 부분에서 약간 좀 저하됐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허청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상표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하고 그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존속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뭐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들은 갱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를 지금 존속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를 10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는데 10년 후에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갤럭시라는 상표를 뭐 우후죽순 여러 이제 중소 휴대폰 업체에서 그 자기 휴대폰에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갤럭시를 사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상표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존속기간 부분에서 저희가 가로친 부분을 보시면 상표는 10년마다 갱신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그냥 존속기간 연장 등록 신청서만 내면 사실은 그 무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서적 이런 것들이 저작물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 같은 경우는 다른 권리하고 다른 부분이, 다른 권리들은 저희가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등록 결정이 되면은 등록 비용을 내고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작권을 만든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에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 대해서 저작권은 그 시를 쓴 당시에 바로 발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다른 분이 그 시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작권으로 등록을 미리 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시에 대해서는 이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단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가 인터넷에 게시가 되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이 있다면 그러한 입증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하고 다르게 제3자 대항 요건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개의 어떤 권리들이 사실은 상충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하나의 물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드셨을 때 다 처음에 이제 사실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IP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발표 화면 나가고 있나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지식재산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특허 분쟁 관련된 사안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인스타페이하고 카카오의 사례인데요. 인스타페이가 자기의 이제 서비스를 카카오에서 뺏겼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인스타페이가 이제 그 특허권 이제 제10-0973-713호의 이제 특허권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그 특허권을 베꼈다라고, 그러니까 침해했다라고 해서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카카오에서 반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지금 카카오가 지금 최종 승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이런 침해 소송이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게 어떤 전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특허를 만들어 드리는 변리사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특허 무효 소송이 인정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100건이 출원이 되면 70건 이상이 무효 소송이 들어오면은 무효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허가 이제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로 특허 등록을 조금 더 등록이 되기 어렵게 심사를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 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앞으로 점점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사실 산업 발전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특허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조금 덜 인정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저희가 점점 더 감으로써 특허 보호에 대한 부분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져서 앞으로는 이런 무효 소송 했을 때 무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여러 중소기업 분들하고 지재권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상표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사실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침해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청구 범위로서 권리 범위가 확정이 되는데 그 청구 범위가 일단 글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로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오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권리 범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 특허의 어떤 권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권이나 시용신안을 행사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상표 같은 경우는 뭐 글자하고 로고 같은 것으로 권리 범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물론 동일뿐만 아니라 유사 판단을 하게 되면은 유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서는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상표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방하고 직방하고도 상표권 분쟁을 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와중에 뭐 직방에 상표가 무효가 되기도 하고 뭐 다사다난한 일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 분쟁 사안이 또 있는데요. 그 하이트 진로에서 지금 테라를 출시를 하고 그 테라의 병을 보시면은 약간 그 병목 부분에 특이한 소용돌이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소용돌이 무늬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그 도면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디자인권에 지금 등록된 도면인데요.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또 특허 실용신안하고 다른 부분이 특허 실용신안은 아까 제가 권리 범위를 글로 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 그냥 권리 범위가 특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 쓴 부분은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도면 같은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디자인권은 상대적으로 권리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도면을 보시면 사실은 이 테라의 이 소용돌이 무늬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위에서 보는 도면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옆에 이제 사시도나 이런 부분들의 측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이 테라 병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판결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뭐 입법 취지, 그러니까 특허 출원 어떤 프로세스가 변경된 부분, 그러니까 의견 제출 통지서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사관하고 보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일반적인 어떤 특허권 확보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특허 출원을 하는 거는 내가 이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싶다라고 어떤 의사표시를 특허청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관한테 그 심사 청구가 된 경우에는 그 심사관한테 배정이 돼가지고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되거나 그 사이에 만약에 등록이 됐다면 등록이 됐을 시에 특허 명세서의 공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의 공개를 이렇게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특허 등록 시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익적인 이유와 사익적인 이유를 중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중첩점을 찾아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특허 출원을 하실 때 하나의 어떤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허 출원하시고 나서 이렇게 출원 공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명세서 내용이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한 내용이 노하우성이 숨어 있을 때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후발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개된다는 점을 항상 감안하시고 명세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공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허권이란 게 등록이 되면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런 권리를 주는 대신에 특허권자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게 이런 공개 제도를 통해서 네가 특허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어떤 기술을 그동안 개발했던 노하우를 공개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후세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등록 결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등록 관람료를 내고 등록 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제 특허권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심사 적체라고 해가지고 심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심사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심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심사가 그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빨리 출시를 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빨리 등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고 우선심사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심사 결과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서 관람료를 많이 낼 경우에는 어떤 심사를 빨리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선심사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출원하시면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선행기술조사 기간에다가 심사관이 원래는 출원을 하면 자기가 어떤 선행문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만들게 되는데 우선 심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심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관 입장에서 직접 처리를 못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다가 그 의뢰를 해서 비용을 주고 그 심사를 받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우선심사 신청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 출원할 때 그 출원 비용이 수수료와 간담료 합쳐가지고 한 150에서 20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좀 감면해 주기 위해서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거 사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증빙 자료를 내셨을 때는 우선 그 선행기술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비용 부담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개정 사항이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라든지 스타트업 기업 명의의 특허는 우선 심사 신청료를 7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선행기술 전문조사 기관에 내는 비용 60만 원이 감면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 감면 부분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우선 심사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출원을 사실 그냥 신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청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출원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출원 신청을 했을 때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뭐 심사 과정인데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건 좀 그냥 장표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신규성하고 진보성입니다. 이게 뭐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발명의 대상이 되는 거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에서 오탈자라든지 이런 기재불비 부분이 표현이 불명확한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성하고 진보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성 같은 부분은 기존에 출원 전에 공지된 내용으로부터 내가 공지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특허를 출원했을 때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성은 내가 출원하기 전에 공지된 내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부분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20년의 독점권을 준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어떤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신규성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던 거로부터 쉽게 발명했다, 쉽지 않게 발명했다, 이 부분이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판례라든지 이런 거에 빗대서 사실은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리사 분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심사관 분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셔야지 더 등록 받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출원인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런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출원하시기 전에 자의에 의해서 자기의 발명 내용을 공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논문으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으로 내신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가서 제안서를 뭐 발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포스터로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허 출원 했을 때 뭐 자기 스스로의 공지 행위에서 등록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논문 발표라든지 아니면 전시회에서의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박람회에서 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의에 의한 공지이고 어떤 뭐 특수한 상황에 의한 공지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출원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 상실을 판단할 때
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했을 때는 해외 출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셨을 때는 최대한 신규성 상실이 되기 전에 특허 출원 절차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예시로서 어떤 A사에서 특허 출원 준비 중에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그 특허 출원 준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그냥 외부에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심사관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했다라는 부분을 안다면 거절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심사 실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고객사에다 프레젠테이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이 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A사의 경쟁사인 B사가 있었다. 근데 이 B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특허 침해를 한 다음에 이 A사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했을 때 B사는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A사가 고객사에다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미 신규성을 상실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A사하고 고객사 사이에 뭐 NDA라든지 이런 비밀 유지 협정 같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반 대중에 공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기업 활동하시다 보면은 해외 출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뭐 300에서 500 사이입니다. 특허 출원해서 등록 받는 데까지. 근데 이제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국에 출원하는 것만으로도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출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용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런 해외 출원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는 결국에는 뭐 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팔 수 있는 데다가 해외 특허 출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특허법상에서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의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불리함을 좀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출원을 오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당장 내일 미국에다 출원을 해야 되고 중국에다 출원해야 되고 이렇다면 바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오늘 특허 출원을 하고 내일 바로 사업화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정도 사업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출원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바로 이 내용이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해외에다 출원해서 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이에 또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또 불합리한 그 등록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다가 오늘 제가 출원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해외에다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출원하고 내년,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이니까 내년 10월 27일까지 미국에다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출원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것과 동일한 날짜에 출원된 것으로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고 사업화를 하시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분명히 이 제품이 통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은 그때 이제 해외 출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1년 내에 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사업화가 되는 경우도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PCT 출원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이 PCT 출원 제도는 이제 PCT 조약 그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출원하고 나서 PCT 출원을 1년 내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CT 출원하고 나서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나 31개월 내에 각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1년 내에 출원하셔야 되지만 PCT 출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30개월로 그 판단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PCT 출원을 하는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PCT 출원하면은 개별국 출원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꼭 개별국 출원을 추가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300만 원이라는 PCT 출원 비용은 사실은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 중소기업들께서 사실 특허를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실 때 어떤 식으로 출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은 제품을 개발하셨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일회성 하나에 출원하실 건지 아니면은 다출원을 통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건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호 범위를 고려하셔가지고 그 일회성 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커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청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분할 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출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호를 포트폴리오를 짜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출원을 통해서 청구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각 출원에 대한 청구 범위 세분화함으로써 이것들을 뭐 개별적으로 출원하시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제조나 기술 위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권리 범위가 좀 좁더라도 일단 초기 단계 버전에서 빨리 등록을 받으시는 게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새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게 그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허를 가지고 계실 때 제도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권리 범위가 좀 좁다고 하더라도 조기 등록을 받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서는 그 제품에 어떤 도약기가 왔을 때 IP를 양적으로 확장한다. 그래서 해외 출원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특허를 여러 개 이제 확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표 디자인 쪽으로 그 IP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단계에서는 이게 그 발명진흥회라든지 아니면은 특허청사나 뭐 직전의 전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R&D와 IP를 연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질적으로 확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셨을 때 권리 범위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등록 받는 게 뭐 쉽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표권을 먼저 확보를 하셔라 라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최대한 권리 범위를 생각하셔가지고 등록을 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특허를 양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특허를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단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조 위주 기업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건 그거겠죠. 타인에 대한 배제효. 그러니까 유효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 권리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업으로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특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적극적 효력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산업재산권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제효 부분에 있어가지고 침해 판단 플로우는 이제 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어떤 출원인 분들께서, 특허권자 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출원을 변리사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는 이제 그 권리 범위로 가져가고 싶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허 명세서를 보시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뭐 요약, 그리고 실시에, 그리고 청구 범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청구 범위로서 그러니까 내 권리로서 특정이 되는 부분은 청구 범위 부분만입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내용만이 내 권리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실시에나 이런 부분들은 그 권리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청구 범위가 나하고 불특정 대상 제3자 간의 어떤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구 범위 부분에 내가 원했던 권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해 판단 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특허권의 청구 범위를 먼저 특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해를 하고 있는 물품을 비교 대상 발명으로 특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성 요소로 분리를 해서 1대1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ER이라는 부분이 All Element Rule이라고 해가지고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구성 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침해 물품, 비교 대상 발명만이 침해 물품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권리 행사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침해 물품이 교육용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업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권리 행사가 제약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에 대해서 점점 보호가 되는 추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 선진국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허 침해 인정받기도 아까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단으로 썼을 때 돈 안 내고 쓰다가 무단으로 쓰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배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전에 무단으로,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쓰는 실시료 정도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됐는데, 그 법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합리적으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손해액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 범위 확대 기반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그 지식재산 분쟁 사례로 저희가 직접 대리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태틱이라는 제품의 그 대리인이었는데, 요 옆에 그 리카리카 서클이라는 이 제품이 저희 이 스태틱이라는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리카리카 서클이라는 제품이 그 크라우드 펀딩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와디즈 측에다가 침해 관련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에서 이거를 내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내 특허권이 침해가 되는 상황이 이런 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쪽에다 직접 어떤 침해에 관련된 그 의견을 보냄으로써 그 침해 행위가 중지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와디즈 같은 경우도 이 침해품을 판매하는 게 일종의 특허 침해 행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거 카카오 인스타페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요새 뭐 책무형 에어컨 파세코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과 관련해서 또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많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법인으로서 뭐 특허 출원 업무도 많이 담당을 하지만 사실은 기술 거래 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특허를 기업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한 특허권 활용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촉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셨을 경우에 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산하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한 제품, 그러니까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기보에서 기술 평가를 받고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R&D 과제를 지원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특허권이 사실 옛날에는 그냥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서 굉장히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특허권을 자본화한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장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허 가치 평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가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특허를 자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기업에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하실 때 특허도 하나의 자본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허 자본화 과정에서 약간의 단점인 부분은 사실은 이 특허 자본화를 할 때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의 객관적인 금액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 가치평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가치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이 그 특허 가치평가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때 드는 비용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요새는 이제 사실은 특허권을 어떤 자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권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3년도부터 산업은행에서 특허의 가치평가를 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해서 특허 담보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그 사례를 봤을 때 사실은 특허권을 담보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작이 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어떤 다소 재무적인 부분은 불안정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허 담보 대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앞으로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큰 기업 운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를 직접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으면서 또 특허 확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상창투 한마당에서도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기술 소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시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